결혼을 한 이후에 다들 생활비 걱정, 대출금 걱정,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워야 할지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 마음속에 고민 하나쯤은 달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특히나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 두지 않으면 노후에 정말 손가락만 빨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연금도 걸어두고 저축도 해두고 친구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돈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러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월급에 나오는 보너스라고 하죠. 성과급 같은 것이 꽤 두둑한 편이어서 월급보다 더 성과급을 많이 받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인지 결혼을 한 이후 돈을 꽤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별로 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미정이는 결혼 후 얼굴이 덮인 느낌이 아니다. 내가 월급을 꼼꼼히 모아왔다 해도 나 정말로 죽을 맛이야 라고 하거든. 우리는 둘 다 일하면서 월급이 모자라서 고민하는 중인데 대출 이자가 왜 그리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마치 어느 집 하나 살 정도로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 요즘 은행 이자가 심하게 인상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꽤나 굶어 죽겠다는데 우리 남편은 월급 그 자체가 많은 것보다 성과급이 많은 편이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없었다면 나와 똑같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버티면서도 어디서 튀어나올 생각을 하나? 그 정도면 정말 잘 시집간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이 몰라요.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네요. 정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의 능력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은 꽤 버들거린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단지 한 가지 조금 문제라면 남편이 상당히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답답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답인 줄 알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 성격 자체가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남편도 실제로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되 듣기만 하는 척한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남편도 자신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큰 문제 없이요. 물론 남편이 더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자란 이유는 시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아들의 말이야.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이라도 낳아줘야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얼마나 심하게 아프게 했는지 알고 있다 보니 둘째를 키우는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유, 정말 나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서 걱정했다. 중내 만에는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키워왔다고 말할 수 있어. 금이나 옥이나 달라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금이나 옥이나 키웠다고 말할 때 사람은 왜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인지 궁금했어. 뭐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만 받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한 채 굴렀어. 우리 아들이 뭐를 해도 잘하고 있고 잘못이 없다면서 오냐오냐 키웠다니까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드니요. 넌 또한 며느리이자 부인으로서 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살아오면서 실연이라고 할 만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는 우리 남편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구는 경향도 있었어. 문제가 생기자 시집에서 집을 팔아서 갚아줄 만큼 돈이 있는 줄로만 생각하며 걱정 없이 살아왔고 하지만 그런 남편이 내게로 와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며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행동도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무튼
대책 없는 남편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었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을 낳았고 육아를 시작했어. 한 번 받은 조언에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는데 딸이더라. 아들 하나, 딸 하나로 얼마나 안정적한 조합일까요? 전에는 연년생 남매를 키웠었어요. 그렇게 남매를 키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TV로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작고 귀여운 것들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제 아이는 물론 배로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지만 그래도 정말 와, 이걸 어떻게 키우지? 갖다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정말 어려운 일의 연속이에요. 무조건 사랑만으로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요즘은 정부 지원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애를 키우는 것은 일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며 제 경험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찌 체력 넘치며 늘 걱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쑥하게 들었어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별로 쉽지 않았죠. 특히 아들은 남편과 성격이 닮아 있어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듯 했는데 이는 역시 시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육아는 엄마가 하는 일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참견을 해야겠다며 거의 스스로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개입을 많이 했어요. 손자 같은 경우는 그 말로만 듣는 3대 독자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손자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다 해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우면서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우리 손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며 키우라는데요. 사람이 구김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시어머니가 그렇게 꼬집어주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개차반 기질이 좀 있는 제 아들이긴 한데 사실이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아들인데 길에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2번 이상 있었어.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다른 아이들과 다투다가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어. 우리 아들 덕분에 몇몇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사고를 치던 아들 덕분에 육아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리 전주를 보는 재미를 그만두고 이제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겠다고 결심했지. 왜 아이들 봐주느라 멍하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냐라고 물으시는데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젊을 적에 돈을 벌어서 나중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여 돈이 떨어져서 어쩌려고 하는 거야? 그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애들을 차별하고 계시네요. 저희 딸한테는 간식도 항상 이상한 것을 주시고 아들만 챙기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될 거예요. 아들만 오냐오냐 챙기면서 버릇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손자한테 과자 몇 개 더 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차별이라는 소리까지 들리잖아. 그러면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손녀딸이 손자의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거나 손자의 것을 탐내려고 하니까 혼잣말을 해주는 것이 차별이라니 이런 말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네요. 하면서 제가 섭취한다는 어머니의 행동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녀를 키울 것이니 어머님은 육아나 훈육에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상의한 결정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냉정한 표정을 짓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 아들이 처음에 불평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 훈육에 익숙해지고 사람답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손자를 지나치게 관대히 대해 나중에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물건은 욕심낼 줄도 알아야 챙겨 먹는 것도 많은 법이야. 아니,
아들이나 딸이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거나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은 당연히 훈육을 해야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죠. 어머님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니 애들 성격이 점점 삐뚤어지지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몰라서 그러니 아이고 아들은 무조건 귀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죠.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까지 혼내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소박 맞고 쫓겨날 행동이거든. 그거 내가 정말 답답해서 너무 무섭게 훈육하고 살살 달랄 줄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도 우리 딸이 똑같이 아들의 것을 빼앗으면 호랑이가 되어서 난리를 치곤 했어요. 어디 계집에 가 사내놈이 가지고 놓는 걸 탐하냐며 하죠. 도대체 이게 요즘 시대에 걸맞은 훈육법이라든지 육아법이 맞느냐고요. 시대적 발언,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발언을 뱉어내댔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시댁에 데리고 가는 것을 싫어했고 우리 딸이 말을 잘하게 된 이후부터는 친할머니를 싫어한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지경이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자꾸 우리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세요. 이제 애들도 다 알아듣고 있는 나이인데 본인이 어떤 대어를 받고 있는지도 다 눈치챌까 봐요.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둘 다 제 귀한 자식들이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어도 똑같이 주세요. 아들이라고 더 좋은 것을 주거나 용돈도 더 많이 주는 거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참나, 내 마음대로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참견하면은 아예 안 주는 수가 있다. 내가 애들에게 주는 용돈이라는 것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모를까 봐서 그래? 어차피 다 그 돈을 내가 애들 핑계대고 가져가고 있으면서 주는데 내가 간섭하고 그러냐? 이거야 이거 속에 안 들어가요. 어머니, 애들 통장 만들어놔서 거기에 넣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과자를 사도 아들에게만 몰래 준다던가 하는 행동들 우리 딸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차별을 그만해주세요. 애들이 연살이니 사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비슷하게 성장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우리 딸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가족관계는 참으로 골치 아프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치, 저기서 눈치, 어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많은지. 오히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는 남편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빠서 시어머니의 차별을 중재하는 데 바빴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초등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또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가끔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탁지 않는 투로 눈치를 살펴며 시댁 사람들은 왜 며느리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다 싫어하는지,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는지 궁금해했어요. 예전보다 더 승질이 나서 말을 하니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을 낭비하며 집에서 놀고 있어 뭐냐고 말이 되냐고 했어요. 이미 애들도 거의 다 컸는데 알바라도 해서 한다거니 말이 되냐고요. 생활비에 보탬이 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 간식도 가끔씩 챙겨주고 하잖아요. 애들이 아직은 어려서 학원도 혼자 못 가는데 제가 일을 하면 애들 등하교는 누가 시키겠어요?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셔요. 어머님이 제 일상을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 힘들어요. 뭐야, 힘들어디. 너는 어디 하늘 같은 시댁에서 말을 하는데 누나를 불러서 대꾸하고 있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피스 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친구들 만나서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 사 마시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말이지. 도대체 한 푼 두 푼 아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나 봅니다. 저렇게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러주는데 손자가 왜 살이 안 찌고 그렇게 또 말랐냐고요. 아이들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집에 와서도 체력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난감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서 살이 안 찌는 거겠지요.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 저한테 잔소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지방이 가득한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음식만 먹이면 안 되겠죠. 차라리 건강하게 마른 게 나을 것이고 살이 잡히는 게 뭐가 좋다는 거려. 엄마야, 아이들이 어릴 때 살도 투실투실해야만 건강해 보이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뱃살도 없고 피부가 다크 종소리도 없이 자라 먹은 아이들이니요. 어머니가 절로 살을 붙여서 셔츠 단추가 팍팍 열리는 것보다 훨씬 나사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제대로 자라나니까 좋은데 어머니는 맨날 처먹기만 하시면서 우리 남편처럼 뚱뚱해지세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나마 젊은데 마르게 자란 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부모님 닮지 않아서 복이겠어요. 어머님이나 남편처럼 엉덩이가 크다면 뭘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소화와 비만으로 고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딕딕이 뭐예요? 진심 다 제자리. 너가 나를 보고 비만이라 하며 살이 찐 것을 드러내는 거야? 먹은 것도 하나같이 못 빼는 걸 알면서 나한테 정면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너무해. 나이 들면서 살 빼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나를 공개적으로 비만이라고 부르다니 놀리는 거지. 어째서요? 언제 제가 놀렸나요?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하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관절에 불편하다고 하신다고 전부 병원에서 사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며 살을 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원래 의사들은 무엇 때문인지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을 빼라는 말씀이었지만 나도 다이어트 중이고 풀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며 노력 중이니 이런 말로 다시 돌리지 마세요. 어디서 시어머니를 상처 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이니까 하는 얘기겠죠. 어머님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몸집이 크잖아요. 운동을 하며. 어머니가 풀만 먹는다고 하는 샐러드 소스를 많이 넣은 대야 같은 것을 드실 때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요. 말하니까 고백을 하면 할 말이 없는 듯 당황해서 입을 다 물더라도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예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지만 좋아하실 때도 있었었으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보면 자기 앞에 다 두고 배가 부를 때까지 다 쑤셔 넣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시어머니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간섭과 잔소리를 하며 밥 먹을 때 항상 젓가락을 늦게 들곤 했지만 어쩌면 나도 너무 고밉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병원에서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앞에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점심과 저녁을 드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고봉밥을 먹었다고 했었더니 다들이 그 정도는 먹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것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옆에 다이어트를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혼자서 밥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잔소리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제가 스스로 할 거니까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스트레스가 시작도 안 된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죠? 어머님이 우리 애들 살지 않을 거라 하면서 잔소리를 덜했는데 왜 그런지요? 그렇죠.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몇 번 찰싹 끌어보셨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와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다이어트로 맛볼 작전일로 왔어요. 일부러 더 오버를 떨면서 말씀하니 시어머니도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설렁탕을 드셨다고 하시면서 설마 국물에 소금 팍팍 친 건 아니죠? 살찌겠어요? 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국물 있는 음식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금물이라며 국물까지 싹 따먹으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말씀하시죠. 절대로 국물 있는 건 드시지 마시고 오이나 당근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좋을 텐데요. 시어머니도 슬슬 눈치채셨는지 저한테 애들 밥 먹이는 곳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이 듣는 잔소리를 견디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퇴치하는 방법도 눈치챘겠지만 애들 친구의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으면서 바쁘게 지냈던 결과 잊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요즘 별일이 있는지 물어볼까봐 걱정이 돼요. 퇴근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 업무가 바빠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말 못할 상황이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에 휩싸이고 말아버렸는데요. 제가 현재 회사 일이랑 관련된 일이라 자세히 못 말해드릴 수 있지만 왜 갑자기 제 자리가 위태로운지 이해가 안 돼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왜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는 건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부부이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기일까지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내가 라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따랐던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다 보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튀기를 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부장님 라인이었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타고나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중간이라도 가는 법인데 왜 이리저리 라인을 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 상금도 많이 주는 것도 없잖아요.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꼬리를 잘라내기도 할 수 없고 손털기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틀었더니 바로 달인이 되겠다고 알았겠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의지를 하고 따르던 부하님이 나 혼자 손을 털기는 어려워 편을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심경이 고스래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답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그 뒤로 무슨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와 관련된 얘기는 결코 하진 않았다고. 사실 저도 마음에 담아둘 턱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바빠서 딱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은 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점점 더 근심이 들어오고 잘 먹는 것 같지 않았고 거기다가 마음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까지 하고 있는지 얼굴이 살이 쏙 내렸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현실의 무서움이 닥쳐오니까 점점 말수가 줄고 활기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실직자가 되면 당장 아이들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먹고 살 걱정에 적금 통장까지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수가 점점 사라지니까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회사에서 왠지 잘릴 것 같다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으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일이 없는데 지금부터 짐작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있겠니? 아직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결정되면 김서방이 와서 모두를 안내해 주겠지?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알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밤에 잠자는 것이 불안하고 잡생각이 많아서 쉽게 내려가지 않네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집안일도 손에 하나도 안 잡히고 계속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게 되네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잡생각이 들 때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봉사를 하면서 뿌듯한 마음도 느끼고 엄마가 봉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고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잖아. 너도 나랑 같이 봉사나 한번 다녀볼래? 나는 고민 끝에 한번 봉사를 따라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 엄마의 말대로 잡생각을 버리기보다는 몸 쓰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시간이 꽤 많이 남겨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 엄마와 함께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도 들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 정말로 나를 위해 올가매겼던 잡생각도 사라지고 봉사를 하면서 같이 봉사를 한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어. 평소에는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만 만나다가 전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 만나게 되니까 듣는 이야기도 참 많고 참 좋더라고요. 너 요즘 어디를 그렇게 쏘아 다니느라 낮에 집에도 없고 그러냐? 어디 바람이라도 난 줄 알겠다.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요즘 친정 엄마 따라서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몰랐는데 나름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도 배워가는 게 있고요. 아이고,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나 참 야 시댁에 봉사나 좀 해라.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먼. 그것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소시민이 누굴 돕는다고 어머님. 이게 마음으로 하는 봉사지 돈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할 거 없으면 트집 잡으려고. 궁리할 시간에 봉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수용도 되고 좋을 거라 생각해요. 너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내 나이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것은 꾸준히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같이 남도 없는 사람들은 봉사를 해봐야 짐덩어리만 되는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게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돌리고 있어? 정말 엄지가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야? 입만 열었다면 불만의 티를 들키거나 시어머니랑 다른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시를 하고 봉사를 다니니 시어머니도 어느 날부터는 포기한 것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봉사를 하는 동안 우리 친정과 친해지기도 했어요. 엄마의 동년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봉사를 정말 오랜 시간 밀리지도 않으시고 꾸준히 해오신 분이셨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도 다니시고 계셨다고 해서 해외 봉사를 가면 더욱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있잖아요.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실망할 만한 상황이 많아서 그런 곳으로 한번 봉사를 다녀오면 생각이 많이 바뀌곤 해요. 다음에는 함께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해외 봉사 기회를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다녀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함께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한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어르신께서 저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캄보디아로 봉사를 가는 일정을 잡았다면 함께 가겠냐고 물어보시더니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며 다녀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면에서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겸사겸사 다녀와서 마음 정리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게다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이 철핸들었나 왜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른들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맡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이번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어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일주일만 어머님에게 맡길 생각이에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가는 거라서 친정집에는 맡기기가 좀 어려워요. 남편도 다 내라고 했는데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에만 아이들을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디를 간다고 해외 봉사? 아이고, 아주 그냥 살판이 났다. 살판이 났어. 무슨 돈 지랄을 하고 싶어서 해외까지 봉사를 간다고 그래? 거기 가면은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이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펑펑 쓸어가는 거 아니냐? 아, 너는 봉사하러 간다고 치지만 그거 관광하러 가는 거랑 뭐가 달라? 거기까지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주겠다고? 기업에서 하는 봉사에 껴서 가는 거라 지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다 얻게 됐어요. 되더라도 좋은 기회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어머님께서 애들 좀 봐주셔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누구는 해외 봉사 간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남들에게 봉사하고 정성을 쏟을 시간에 우리를 더 챙기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외롭고 힘든 놓친 애들이 떡하니 여기 있는데 모르는 인간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난리야? 난리는 너 면세점 가서 면세품 사오려고 해외 봉사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응, 봉사한다는 건 다 핑계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거지 대질 그지. 해가면서 열불을 토해내는데 도대체 그냥 봉사를 가는 거라 말을 해도 왜 안 믿는 건지?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네요. 뱉어버렸죠? 전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어머님도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 어머님도 나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요?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제대로 말했어. 나는 너와 함께 봉사를 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한번 보자. 돈도 치우면서 간다고 하는데 내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렵겠냐고. 그래, 나도 이번에 기회가 되면 비행기를 타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한번 구경해보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죽겠다. 결국에는 아이들을 친정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해외로 봉사를 떠났는데 정말로 저는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진정한 모습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동안 쌓아온 진정한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내공을 드리겠다고 말해봤는데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원피스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미친 건가 싶었어요. 함께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거리를 자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더군요. 어쩌다 그런 상황에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했지만 같이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 다 편안하지 않아 하는데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옷을 좀 바꾸시고 나서 봉사를 해야지요. 어머니께서 빨래하시는데 손이 딱 맞다며 도와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빨래를 하다가 열사병에 걸리기 쉬우십니다. 빨래기가 없다면 어떻게 모두 손세탁을 할까요? 난리야. 나는 주부습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 세제에 손을 담기로 했어. 그래서 그러다가 손상하면 안 된다. 나는 손이 귀하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며 커피는 없냐고 묻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이었어. 제가 같이 봉사를 떠난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일을 2배로 열심히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실 봉사까지 발빠르게 돌아다니며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를 안 챙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랑 친한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에이고, 해외 봉사 온다는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가 싶네. 고생이 참 많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둥지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해요. 분명히 봉사하러 가는 게 늦어질 것 같아.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따라오신 것만으로 혼자 그런 모습으로 관광 온 사람처럼 멍청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자네가 왜 미안한가?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문제인 거야?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네. 이 일 때문에 자네를 흉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머지 여행을 잘 보내고 가면 돼요. 걱정 말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정말 속으로 그런 분이 내 시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 캄보디아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기서 따뜻하게 환영받아 시어머니와 마주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봉사를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남편이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줬어요. 안녕하세요. 나 승진했어.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야? 다 열심히 마음 다잡고 일한 결과라고 해. 정말 꿈만 같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 정말 적금 통장 하나하나까지 다 깨야 해서 힘들었잖아. 이제 승진하게 되면 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월급도 올라가니까 진짜 고마워. 아이고, 당신 덕분에 다행이야. 고맙다고 뭐가 될까? 우리 부부 진짜 복도 많고 운도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줘.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남편이 라인 하나 잘못 타서 고생을 했던 시간도 떠오르고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거든. 승진 소식을 시어머니께 자랑하듯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래? 경사는 막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운이 좋지 않은 건지 뭔지 그동안 승진이 잘 안 되었어. 아니, 이제 한 방에 높은 자리까지 논다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지도 몰라. 그리면서 경사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법이지. 잔치를 열어야겠어? 축하를 해줘야 해. 너도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해봐. 내가 손 하나 까다롭게 가는 거 알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 남편이 승진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상을 한 번 거하게 차리겠다고 했어? 남편도 은근히 기분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약간은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그런 거 하나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솜씨 한번 발휘해보려고 해. 잔치상은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남편이랑 내가 회사에서 함께 고생한 보람도 있으니까 말야. 문제로 인해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후 그 모든 나쁜 기억을 날려버리려고 의식을 준비했어요. 약속한 날 정말 열심히 상차려 시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승진 축하 선물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제가 준비한 잔치상을 쭉 훑어보더라고요. 성심성의껏 차렸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콧방귀를 끼더니 트집을 잡더라고요. 도대체 제 주둥아리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면 가시가 돋치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매순간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지 신기했죠. 내가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상차림이 전부 해산물이어야 하는지요. 파티야, 내가 고기를 뜨는 것을 좋아하는 건 몰라서 그래? 나 아직 이빨이 튼튼하다. 고깃집은 잘 뜯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생선구이에 조개탕에 이게 다 뭔데. 이가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승진 축하 파티인데 먹고 싶다는 것으로 준비했어요. 며칠 전부터 조개탕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해감 열심히 해서 만들었으니까 국물 맛은 정말 시원할 거예요. 얼른 앉아서 드시죠.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뭘 먹으라고 이 상들을 내온 거야? 내가 잔치 여자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채워놨어야 해. 고작 이런 거 먹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닌데. 밥상 머리에서 계속 트집을 잡아대는데 이건 뭐 정말 내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곳이야. 축하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짜증나서 대꾸도 하지 않고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슬쩍 해외 봉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서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줄 알았겠니?
영어도 모르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덕이 죽겠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렵더라. 나처럼 들고 지친 노인 애가 있으면 아며느리라는 게 나를 먼저 챙겨야지. 얘는 어떻게 된 게 다른 사람들 챙긴다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 없는 거 있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봉사를 하러 간 자리인데 당연히 쉽고 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거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봉사를 하러 가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아니, 어머님은 왜 원피스를 입고 관광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셨나요? 제가 어머님 챙기려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내가 더 힘들고 지쳤으면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그렇게 더운 나라로 가는 건지 원시이가 정말 우습군요. 나를 챙길 생각은 안 하는데 너너 예전 같았으면 정말 시댁에서 쫓겨날 짓을 한 거죠. 무슨 봉사를 일주일 내내 하나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관광도 하고 놀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구경도 하나 못했어요. 적당히 관광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원이 있고 유명한 곳도 많다고 하지만 후자도 너무 후진 동네에 짱 박혀서 맨션 거야. 더러운 모습만 봤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봉사를 하러 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기가 막히네요. 그럴 거면 나중에 그냥 관광 여행을 가자고 하시지. 굳이 따라오셔서 괜히 저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만 들고 솔직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야, 내가 힘들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했구만 됐다. 밥이나 먹자는 얘기했다가 밥 다 식겠다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밥이나 먹자면서 숟가락을 두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한 사발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슬쩍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승진을 하고 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거, 도대체 얼마만큼의 승진 인원들이 사람들 뒤에서 일한다고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그럼 이제는 평사원이 아니라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밟은 거야? 하긴, 그동안 회사에서 너를 너무 천대하고 했지? 능력이 출중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남편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서 물 좀 떠와라. 밥을 더 가지고 와라. 반찬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아주 일을 못 시켜서 안달리한 사람처럼 걸더라고. 저도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한마디 뱉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무슨 다이어트야. 그만 좀 잔소리해. 그래, 내가 오늘 너랑 아주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 그러더니만 가방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꺼내는데 양식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아빠, 내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서류를 보면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아들이 임원으로 승진할 거라는 발판을 밟게 되면서 알겠죠. 그때 우리 가족이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가 육아가해 문제에 투자하고 다니는 너랑 관련해서는 막연한 불안이 생겨요.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가 좋은 집안 여식을 잡아놓고 재혼시켜 줘야겠네요. 말로는 쉬운데 지금 단시간에 이혼을 생각해보라는 권유예요. 아직 아빠가 승진했다고 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로또를 당첨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겠죠. 오직 아빠가 승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고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해 느껴져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까지 직접 관여한 일들 중에 내가 한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어요. 봉사는 사람을 얼게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일인데 남편이 도왔기 때문에 실직되었을 겁니다. 찾아와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곱게 해야 할 리가 있어. 당장 이혼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미쳤어. 하도 황당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이혼을 언급하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잔치 마련을 하는 건데 얘를 미쳤다고? 그래 저거 내 앞에서 헛기침하는 모습을 보라.
시이가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력력한 모습이야? 우리 아들에게 기생하고 있으면서 이 너처럼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돈을 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 있네? 이혼을 하라고 한다면 이혼을 해야지. 너는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니 그냥 듣지 마라. 나는 엄마랑 별도로 얘기해 볼 테니까. 더 이상 이혼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아들을 이혼시키기로 결정했고 손자는 우리 아들의 아이니까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 쓸모없는 소녀는 당신이 데리고 가라고 하니 당장 이혼하세요. 결정을 확실히 내리셨군요. 당신도 이제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나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어 놓아요. 아이가 아니라고? 상의 없이도 엄마가 왜 나를 이혼시켜요? 지금은 마누라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면 집에 가세요. 미쳤나 봐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키운 일부터 그만둔 다음에 말이에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겠죠? 그만하고 돈은 왜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야 하나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치우려다가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봉사를 하며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사님이세요. 이번에 제 남편을 승진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거 취소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남편을 잘라버리세요. 전적으로 화려한데 뭘 믿고 승진을 시키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멋대로 결정한 일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한다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어머님이 나랑 이혼하라고?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건데 뭐가 문제야? 방해하지 마, 여사님. 승진 취소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멱살을 화가직했다. 잡아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랐고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 고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터지까지 되게 생겼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인생이 이제야 다시 꽃피나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힌 채로 흔들리고 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그동안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라인을 잘못해서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나를 구제해 준 게 우리 와이프 덕분이라고. 엄마랑 같이 갔던 어르신이 나를 구해주신 거라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승진까지 했단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왜 소리를 질렀는지 현혹되어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부장이 뒷돈을 받아 썼을 뿐만 아니라 회계팀에 자신의 신봉을 심어두고 횡령했던 거거든요. 우리 팀부터 시작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용돈을 팍팍 뿌리고 함께 잘해보자고 했던 것이 횡령한 돈이었어요. 그 돈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참에 제가 부른 거죠. 상여금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남편이 받아먹은 뒷돈이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서 정리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고 저와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받았어요. 봉사하러 가다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사실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어르신이 도와주시겠다 하신 남편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켜 주었고요. 남편은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열심히 일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몰라 세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시댁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저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비밀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일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요. 남편이 승진하고 월급이 늘었다는 사실에 이렇게 날뛰기를 예상했겠죠.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엄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전향성을 유지하던 걸 알게 되었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뭐든지 다 오냐오냐 키워서 내 버릇이 이렇게 된 거라고. 아, 마누라가 말을 안 해줬으면 평생 몰랐을 거라고. 회사에서 힘들 때도 왜 엄마에게 말을 안 했는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겨내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엄마가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놓잖아. 엄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다. 엄마랑은 인연 끊어버릴 거야.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못해. 아내, 남편이 재혼에 서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과 이렇게 살기보다는 제 삶을 찾아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어르신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으니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어르신에게는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칼로 베어 죽일 수 있다고 하고 제 남편이 저를 연인으로서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날 진정시키라고 말했고 나는 선처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그것이 이혼이라는 바람에 난 말하기를 나는 즉시 이혼하겠다 고 청구했고 도장을 찍었지만 나는 이혼을 원치 않았다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며 엄마가 그 판단을 내린 상황에 왜 나는 희생을 해야 하죠?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부족한 놈아, 왜 그런 말을 미리 못했냐고. 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두 번째 말로 얼마나 나빴는지 알기 위해 내가 그렇게 말해야 했나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말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요? 나는 잘못을 했다. 내 입이 경솔했다. 두려움이 마치 사용 후에 나타나지만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늦었다. 계속해서 고집센 찌질이로 보인다. 내가 그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야 당신이 나에게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한다. 집구석에서 못 살아요. 저는 그대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이 나발이 되고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와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빌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협의에 오는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는 인간들 때문에 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지만 사실 제가 을 노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낙하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르신의 조언대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해보려고 해요. 능력 있는 이혼 변호사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참 막막하네요. 소송을 시작하고 이혼이나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려봐야겠어요.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남한 생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